그러면 지금부터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반외세의 근대 민족운동으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189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농민들이 일으킨 사건이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동학농민운동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동학은 뭐냐? 이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94년에 동학이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강력하게 결집된 힘으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봉기는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 봉기의 배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목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지방관의 횡포와 외세의 침탈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안으로 지방관, 지배층이 괴롭혔어요. 밖으로 외세가 또 괴롭혀요. 못 살겠다. 늘 농민들은 지배층의 수탈이 대상이 되어 왔지만 개항 이후에는 외세의 침략까지 받게 되죠. 자, 특히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배상금 지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가 쪼들리게 되고 경제적으로 이 재정적 쪼들림을 세금으로 농민들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부담이 커졌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삼정의 문란, 우리 왜 세도 정치하에서 전정, 군정, 황국의 문란 얘기했었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관의 수탈이 더욱 심해졌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방관의 수탈, 못된 지방관. 자, 여러분들 왜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 세도 정치하에서 매관매직에 관해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이런 지방관의 수탈, 그리고 세금 부담, 이렇게 안으로 농민들이 너무 괴로웠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일본 상인들도 최혜국 대우로 내륙까지 진출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상권을 침탈하기 시작하죠. 이런 가운데에 조선에 특히 면직물을 영국에 생산된 면직물을 이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팔게 되는데 조선의 면직공업이 크게 이제 타격을 입게 되죠. 이거 농민들이 사실 부업으로 농가에서 팔았던 그런 면포들인데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입게 돼요. 또 여기 보면 방공령의 실패가 나옵니다. 자, 개항 이후에 일본이 양국을 무제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출을 시켰고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곡식의 유출을 방지하는 명령, 즉 방공령이었는데 이게 무효라고 일본이 얘기하면서 배상금 지불을 또 요구하고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일본과 외세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선생 및 내용 정리한 곳에다가는 자, 문호 개방 이후에 안으로 지배층 그리고 밖으로 외세의 침략이 더 심해지게 된다. 내외의 이중적 수탈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큰 배경이다. 큰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서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여기 언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학은 1860년에 경주 지역에 몰락한 양반이었던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민족 종교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서학이 널리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서학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던 서학은 바로 천주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이제 최재우는 동학을 창시했고요. 교리는 굉장히 서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인내천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의 소중함.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 평등 사상이 내포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하층민들, 평민들이 일반 농민들이 이 동학에 많이 빠져들어서 동학의 교세가 널리 확산되고 있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동학은 평등 사상과 외세 배격을 주장하여 농민층이 큰 호응을 얻었다. 더욱이 2대 교주 최시영이 자, 교세가 확산되면 포접제라고 하는 교단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 농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삼남 지방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우리나라 남부의 세 도를 얘기하고요.
세력이 커진 동학교도는 자, 교조 신원운동이라는 거를 전개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동학의 교주였던 최재우가 억울한 누명. 자, 이게 뭐냐면은 혹세 무민,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을 속인다는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처단이 되게 돼요. 처형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 종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동학을 더 이상 아, 금지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동학 종교 운동을 쭉 전개해 나가게 되죠. 이것이 어디서 전개되냐면 공주, 충청도 공주, 전라도 삼내 이런 곳에서 전개가 되는데 점차 교전 시도운동이 확대가 되면서 3차 집회가 충청도의 보은이라는 곳에서 전개가 됩니다. 이 보은 집회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 종교운동을 전개하러 모여든 동학교도들이 정치 구호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즉 탐관오리를 막 처벌해라, 외세를 배격하라. 자, 동학은 비록 종교이지만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정치운동이 전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여졌던 집회가 바로 이 보은 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교조신원운동이 공주 집회하고 보은 집회가 비교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공주 집회에서는 이게 종교적인 구호가 나오게 되죠. 사학이 아니라 유불선을 합의한 것으로 유교와 대동소이하고 이단 아니다. 가혹한 탄압하지 말아달라. 이건 종교적인 구호죠. 그런데 3차 집회인 보은 집회로 가게 되면 외양, 일본과 서양을 물리치려는 창의가 어찌 큰 죄가 되느냐. 척외양 창의를 내세우게 돼요. 배척한다. 척외양. 외와 양을 배척하고 외세를 배척하고 의를 드높이자. 막 이런 구호를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보온 집회가 비록 동학이 종교이지만 정치 집회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4단계로 전개가 되는데 1단계가 고부농민봉기예요. 그 다음에 2단계가 1차 농민봉기. 자, 고부농민봉기는 이거 그냥 고부 밀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발단이 된 사건이고요. 1차 농민봉기는 동학농민운동의 절정기입니다. 제일 잘 나갔던 시기. 자, 그리고 이 절정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냐면 집강소 시기로 이어지게 돼요. 여기는 따로 제목이 안 나와 있는데 농민군이 전라도 일대의 집강소라는 일종의 백성이 통치하는 기관을 설치해 놓고 자기네들의 요구 조건인 패정개혁안을 실천해 나갔던 꿈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번째 2차 봉기. 자, 요게 실패로 끝나면서 최종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볼게요. 고부농민봉기는 고부군수 조병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횡포가 심했어요. 만석보라는 그 농민 노동력을 이용해서 만석보라는 그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이용료를 강제로 내고 사용하게 하는 막 이렇게 괴롭혔죠. 만석보 사건. 어쨌든 이때 전봉준이라는 동학의 지도자가 사발통문이란 걸 돌려요. 이거 고부 밀란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사발을 엎어놓고 쭉 조병갑의 횡포를 여기다 적은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딱 썼어요. 그리고 동참할 사람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쭉 둘러서 쓰게 되죠. 그래서 사발통문은 주동자가 누군지 자, 첫 번째부터 이름을 쭉 쓰게 되면 이게 주동자가 1번, 2번 순서가 나오게 되죠. 그러나 사발을 엎어놓고 이름을 쭉 쓰게 되면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발을 엎어놓고 돌리는 글, 같이 힘을 모으자 이렇게 사발통문을 돌려서 고부의 관할을 1,000명이나 되는 농민군을 이끌고 습격을 해. 그래서 거기 그 쭉 창고를 털어가지고 곡식을 나눠주고 이런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이걸 고부농민 봉기. 자, 이때 자,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자, 정부의 태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요구를 들어주겠다. 자,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을 했는데 이 이용태가 농민을 오히려 탄압을 했죠. 동학교도를 다 잡아 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1차 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1차 분기의 내용은 뭐냐? 자, 전봉준이
다른 동학의 지도자 손화중, 김계남 이런 세 사람과 함께 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봉기를 해요. 백산이라는 곳에서 집결을 하게 되는데 이 키워드들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폭, 구민, 보국안민. 폭력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막 이런 이제 얘네들이 경문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뜻이 전혀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 폭력을 제거하고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창하게 정말 경문도 딱 발표를 하고 앞으로 이 농민들은 이 행동을 지켜야 한다. 4대 강령, 행동 강령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 뭔가 각오가 이렇게 느껴지죠.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라.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 귀족을 없앤다. 자, 근데 이게 성과가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특히 1차 봉기 때 황토현 전투, 황룡전 전투에 승리를 거두는데 얘네들이 만들었던 무기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장태라는 무기인데 이렇게 원래 병아리 키우던 도구인데 이 안에다가 솜을 틀어놓고 칼을 바깥으로 쭉 빼요. 칼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이 장태 뒤에 숨어서 이 장태를 굴리면서 미리 언덕 위를 선점해서 밑으로 쭉 굴러 내려가면서 총알을 막으면서 전진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위력이 있는 무기였대요. 그래서 황룡천,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라도의 핵심인 전주성까지 점령하면서 절정기를 맞이하게 된다. 자, 요런 내용들, 전봉준, 손아준, 김계남, 백산집결, 제폭구민, 보국안민, 농민군 4대 행동강령, 경문, 그리고 황룡천, 황토현 전투, 전주섬 점령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 1차 봉기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이 잘 나가자, 자, 이번에 어떻게 했냐. 정부가 또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했고요. 근데 이번에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는 청나라가 텐진 조약 때문에 일본한테도 연락을 해서 일본이 같이 들어와요. 청일 양국군이 동시에 출동을 하게 되는데 청나라 군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산으로 들어옵니다. 아산만으로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은 인천으로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이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되죠. 청나라는 아산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데 인천으로 들어온 일본은 경복궁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자, 조선은 긴장이 상당히 고조가 됐기 때문에 자, 전봉준,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인 전봉준과 정부가 자, 휴전을 협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화의 약속을 맺게 되는데 전주에서 맺은 평화의 약속을 전주 화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정부는 농민군의 패전개혁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패전개혁안, 나쁜 정치를 뜯어고치겠다 12개 조항을 제시하는데 그걸 수용하면서 전주 화약이 체결됩니다. 아유, 죄송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구글 홈 앱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주 화약이 체결되면서 아유, 참. 집강소가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라는 민정기관이 설치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안을 실천에 옮기는 시기가 바로 이 집강소 시기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패전개혁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요점을 필기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으세요. 외와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한다. 반외세 구호가 있죠. 탐관오리도 징벌하겠대. 자, 여기 보면은 탐관오리도 징벌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지배층도 대상이 되죠. 반외세, 반봉건이 되고요. 또 정치 면에서 관리를 채용할 때 인재를 등용해라. 나랑 친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인재를 등용해라. 경제적으로는 토지를 평균적으로 분작해라. 농민들에게 간절한 건 토지인데 이렇게 토지제도 개혁을 제시했던 것은 동학농민운동에서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이 잘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안 12조라는 걸 구분할 수 있겠고요. 무명, 이름 없는 잡다한 세금 제발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진 빚은 무슨 빚이든 다 무효로 한다. 사회적으로는 노비 문서를 불태운다. 이게 평등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백정에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청산 과부, 젊어서 과부가 된 사람의 개가를 허용한다. 조선시대 과부 개가가 불가했죠.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을 실천에 옮겼지만 또 일이 벌어지죠. 자, 이제 청일 양국군이 철수를 거부해요. 근데 우리 정부는 빌미를 주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정부가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을 설치고 우리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 보여주려고 했죠. 그러면서 청일 양국군의 철병을 요구했습니다. 군대 철수를 요구했는데 일본은 이걸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 그리고 갑오개혁을 추진하고요. 아산만에 머물러 있던 청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청일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자,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혁을 추진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농민군이 다시 봉기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2차 봉기가 됩니다. 2차 봉기, 이게 동학농민운동의 사기가 되고요. 이때는 전봉준뿐만 아니라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까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전봉군이 이끌었던 동학 조직,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합니다. 남북접이 연합을 하고요. 어디서 모이냐면 논산에서 모여요. 논산에서 모이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만다. 자, 지배층에도 대항하고 일본에도 대항했기 때문에 지배층과 관군, 정부군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 동학의 지도자는 전부 체포되거나 처형되면서 동학농민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2차 운동이 일어났을 때,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게 반외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는 요 경문만 봐도 알 수 있죠. 일본 오랑캐가 구실을 만들어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 임금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근심케 하니 어찌 그대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 2차 봉기 때의 경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고부밀란, 안핵사 이용 때문에 1차 봉기. 자, 청일 양국군이 출동해서 전주 화약이 체결되어 집강 소식이. 그런데 일본이 철군을 거부하고 청일전쟁 일으키고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2차 봉기 이렇게 되는 거죠. 동학농민운동은 안으로는 지배층에 대항하는 반봉건의 투쟁이고요. 밖으로는 외세 침략, 일본에 저항하는 반외세 투쟁, 근대 민족운동이었죠. 이건 실패로 끝났지만 이 패전개혁안 12조의 내용은 정말 일부가 갑오개혁에 반영이 돼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고 실제로 청상 과부의 개가가 허용이 됩니다. 자, 또 이게 실패로 끝났지만 이 의의를 한번 경험해본 농민군들은 그 이후에 반외세 운동에 적극적인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을미의병에도 가담을 하고요. 영학당, 활빈당 이런 단체를 무장 조직을 만들어서 반외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게 되죠. 자, 이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동학농민운동이 꿈꿨던 세상. 전봉준 공초를 보게 되면 고부에서 밀란을 일으켰다. 고부 밀란의 원인이 나와 있죠. 군수 때문에 일으켰다. 자, 왜 다시 봉기했는가? 이거 1차 봉기가 되겠죠. 1차 봉기. 1차 봉기의 원인은 안핵사 이용태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9월에 다시 봉기한 거. 이건 2차 봉기의 원인을 묻는 것인데 일본 때문에 다시 봉기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회독 절대 잊지 마세요. 10회는 기본, 20회독, 30회독 계속 하셔야 됩니다.